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민 과장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금융안전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네,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2,500만 파운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런던 정경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던진 질문이라고 합니다. 끔찍하군요. 왜 아무도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나요? 웬만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여왕이 던진 이 질문은 경제학자들에게 뼈아픈 그리고 두고두고 회자되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금융 리스크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지 못한 오류를 범했다고 여왕에게 서신을 보냈으며 이로부터 10년 후 IMF는 영국 여왕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금융안정 모니터링의 진전을 보여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IMF에는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가 있고 한국에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가 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는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며 기업 역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자영업자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IMF는 이겼는데 코로나에는 졌다라는 폐업 문구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가계, 기업, 자영업자 대출 등을 포괄한 신용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금융안정은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등의 자산 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21년 12월에 발간된 금융안정보고서를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평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금융안정의 개념과 한국은행의 역할,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 먼저 소개드리고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입니다. 금융안정보고서를 어떻게 찾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금융안정이라는 항목을 누르면 보고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실시간 검색어에 1위가 금융안전보고서, 2위가 금융안정보고서 등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금융안정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금융안정이란 무엇일까요? 금융안정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금융안정이란 용어는 어느 쪽의 출렁임이나 흔들림, 즉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지되는 주체들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금융기관, 금융시장, 또 결제 시스템 등을 통칭하는 금융인프라,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주체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금융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주요 목적 조항으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있습니다. 물가안정은 소비자 물가 등과 같은 일정 지표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연간 상승률 2% 내외를 유지하는 경우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안정은 단일화된 지표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잠깐 돌아와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담당자로서 통계와 관련하여 기자분들과 학계, 학생분들께서 데이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고서 첨부 하단에 엑셀 파일이 올라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화폐를 발행한다거나 물가 안정, 은행의 은행 역할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물가의 안정만 지켜서는 금융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금융 부분이 어려워졌을 때 실물 부분에도 상당한 타격이 간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연준, 영란은행, 유럽중앙은행 등이 금융 안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기능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한국은행법 1조에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통화정책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금융안정 목적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2회 작성하고 있는 금융안정 보고서는 금융 시스템 내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보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들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한국은행법은 2011년 9월에 개정되었고 그래서 2012년부터 한국은행이 1년에 2차례에 걸쳐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거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3월과 9월에도 금융안정회의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안정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함께 한국은행의 법정 보고서로서 지정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3, 6, 9, 12월 매 분기마다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판단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점검 체계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구조도에서와 같이 취약성, 보건력, 그리고 현안 분석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리스크 식별과 평가를 위한 금융안정 상황과 보건력 부분은 주로 정형화된 지표 등을 통해 분석하며 새롭게 부각되는 금융리스크 요인이라던가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취약 부분 등은 현안이나 참고 등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안보고서 발간, 공표를 통해 금융시장 참가자, 유관정책 당국, 학계 등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금융안정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융안정 보고서를 살펴볼 텐데요. 목차를 보시면 요약이 먼저 나오고 금융안정 상황, 보건력, 금융안정 현안 분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안정 상황 부문은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한 파트인데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자본유출입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력은 대내외 충격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부분으로 금융기관, 대외지급 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년 12월에는 국내외 금융 불균형 상황,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현안으로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종합평가 부문을 새롭게 추가하여 보고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번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어떤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와도 대체로 비슷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GDP의 2.2배 수준에 달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부동산 시장, 금융불균형, 자영업자 등의 취약차주 등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외에도 물가 상승 시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외국인 자금 유출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된 기사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먼저 금융안정 상황, 즉 우리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드리는 부문에서는 많은 지표와 그래프들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탄광에서 작업을 많이 하던 시절에는 지금에야 당연히 센서나 경보기가 있어서 독가스가 유출되면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맨 앞에 들어가는 광부가 카나리아라는 새를 새장 속에 넣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카나리아의 특징은 아주 조그만 독가스에도 쉽게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고 간 카나리아가 죽어버리면 이곳은 독가스가 나오는구나. 우선 대피하자라고 할 수 있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말 건강하거나 돌연변이 카나리아가 있어서 독가스가 있어도 죽지 않는다면 이 카나리아를 들고 들어간 모든 광부가 알람이 울리지 않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만들 때에는 충격에 대해 일정하게 나타나면서도 어느 정도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알려줘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번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금융 부문이 실물에 영향을 주는 순간부터는 그 충격에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다양한 지표를 찾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그래프와 통계를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급적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 기술적인 설명은 피하고 금융안정과 관련된 흐름과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금융안정 개황입니다. 금융안정지수는 저희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금융안정 상황 전체에 대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치가 주의 단계, 위기 단계 등을 넘어서는지 유의하여 들여다보는 지표입니다. 2008년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안정지수는 코로나19로 20년 4월 위기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1년 11월에는 주의 단계 임계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12월에 발간된 것으로 현재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코로나19의 변이 출현 등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안정지수가 안정적으로 나온 점은 다행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간신용은 통상 GDP 대비 어느 정도인지 그 비율로 살펴보고 각 국가의 부채 규모를 비교할 때도 사용됩니다.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상승하였는데요. 이는 명목 GDP가 성장세 둔화로 부진한 가운데 민간신용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한 국가가 벌어들인 소득인 GDP에 비해 가계와 기업이 차입을 많이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대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신용은 219.9%, 약 2.2배 수준으로 GDP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민간신용 증가세는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에서 모두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1년 3, 4분기 말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6.5%이며 기업신용 비율은 113.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계와 기업이 각각 우리나라의 GDP보다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계신용 부문을 살펴보면 가계신용은 3, 4분기 말 약 1,84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약 10%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대출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8.8% 큰 폭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주택가격과 임대가격 상승으로 주택매매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규모가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즉 가계가 부채를 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한국은행은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적인 측면, 즉 유량적인 측면에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살펴보고 금융자산, 즉 저량 측면으로도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주식평가액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금융부채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빠른 대출 증가세 등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금융 완화 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다 채무 가구, 취약 가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계신용에 이어 기업신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대출은 21년 3, 4분기 말 현재 1,497.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늘어나면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업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재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와 부동산 관련 투자 확대, 정책당국의 금융지원 조치 연장 등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 기관에서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금리 상승 전망에 따른 선발행 수요 등으로 회사채와 CP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로는 차이를 보여 대기업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연장, 시설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실물 경제 회복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은 2021년 상반기 말 78.9%로 20년 말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의 비중은 하락하였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도 7.9배로 20년에 비해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회복세와 함께 기업 부문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이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업 규모와 업종 간 불균등 회복 등으로 취약기업의 부도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 부채의 잠재 위험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보다 경기 변동성에 더욱 취약한데요.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자영업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가게가 문을 닫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의 매출과 채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매출은 방역 상황 등에 따라 부진 정도가 달라지는 가운데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숙박, 음식업 생산은 2019년 12월에 89.8%, 여가 서비스업 생산은 72.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21년 9월 말 현재 888조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리스크로 높은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훨씬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업자금 조달 등으로 임금 근로자 등 비자영업자보다 대출 규모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21년 9월 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 규모는 3.5억 원으로 비자영업자 0.9억 원의 4배 수준이며 자영업자 가구의 원리금 상환 비율은 37.1%로 비자영업자 가구 31%를 상당폭 상회합니다.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 흐름은 임금 근로자보다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자영업자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회복이 더디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소득은 임금 근로자와는 달리 큰 폭 감소하였지만 21년 9월 말 현재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중 자영업자 폐업률과 폐업 건수는 2019년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충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 폐업 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외 우려, 권리금 상실 가능성,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폐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가 누중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부채 구조는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아 차환 리스크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21년 9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기준 일시상환 대출 비중은 45.6%로 비자영업자보다 높으며 개인사업자 대출 중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출이 69.8%, 약 70%에 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에 비해 연체율이 높으며 변동금리 비중도 높아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22년 3월에는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DSR 전망 등을 통해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효과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22년 3월 원리금 상환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되는 경우 자영업자는 기존에 유예되었던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DSR은 지원 조치가 지속되는 경우보다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업종에서 DSR이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여가 서비스, 개인 서비스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22년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시 자영업자의 DSR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발생과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이 반복되는 경우 자영업 매출이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계당국과 금융기관은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취약, 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자산시장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시장은 12월 보고서 작성 기간인 11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최근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권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장기시장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을 받아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안정된 수준을 지속하다가 10월 이후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주가는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글로벌 공급 차질,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모두 장기 평균을 소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도 장기 평균을 하회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주택시장 매매 가격은 매매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기대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다만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강화 등으로 9월 이후에는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며 최근 통계에서는 주간 기준으로 하락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대차 시장 전월세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갔고 거래량은 월세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임대가격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투자 수요가 지속되면서 자본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거래량도 증가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와 함께 주택금융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택금융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가계주택대출,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주택 관련 여신, 주택 관련 금융투자 상품의 합계로 정의되었습니다. 21년 9월 말 주택금융은 1,667.1조 원으로 명목 GDP 대비 82.5% 수준이며 19년 말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인 20년 1월에서 21년 9월 중 증가 규모는 가계 여신이 가장 크며 이어서 기업 여신과 금융투자 상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가계 여신은 전세 가격 상승, 청년층 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개인 보증, 정책 모기지론 등이 증가를 주도하였습니다. 기업 여신은 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사업자 보증을 중심으로 금융투자 상품은 정책 모기지론 유동화 등으로 MBS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택금융과 주택시장은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순환 변동치를 각각 추출해도 국면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19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과 주택 매매 가격 모두 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금융이 확대된 것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주택 관련 공적 보증의 확대, 풍부한 유동성의 주택시장 유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우선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정체된 가운데 세대수가 증가하는 등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년 중 실제 가구 수가 20대와 30대, 1인 가구의 빠른 증가로 과거 추계치를 크게 상회하는 등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마무리 등으로 2017년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아파트 선호 현상 등 주거 환경 개선 수요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택 수요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임에 따라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시장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수급 불균형은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동반하면서 주택 매매 가격을 상승시키고 주택 금융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택 금융과 주택 수급 불균형 간의 장단기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주택 수급 불균형은 장기에 걸쳐서 주택 금융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 정책 모기지론 등 주택 관련 공적 보증을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주택 금융에서 공적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년 말 16.9%에서 21년 9월 말 20.1%로 확대되었습니다.
정책 모기지론의 경우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 채권을 공적 보증기관에 양도하면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리스크가 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부담이 매우 제한적으로 됩니다. 이 결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주택경기 호황에 따라 주택금융 공급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금융여건, 정부 등을 통한 풍부한 유동성 공급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의 일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주체의 위험 수익 추구 성향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되면서 주택가격과 주택금융 간 상호순환 관계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가계 M2 증가율은 둔화된 모습을 보이는 점은 가계가 대출로 공급된 통화를 주택시장 등 비통화성 자산 투자에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문별 금융 안정 상황 중 먼저 은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은행은 자산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산 건전성은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21년 3, 4분기 말 0.29%로 전년 동기에 대비 하락하였으나 수익성은 총자산 순이익률이 21년 3, 4분기 0.62%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산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산 건전성은 모든 업권에서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수익성은 총자산 순이익률이 저축은행과 여신 전문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입니다. 상호 연계성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융 불균형 또는 취약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지표는 보통 시계열 측면과 횡단면 차원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GDP 대비 신용비율, 신용증가율, 각종 재무지표 등은 시계열 측면의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지표들의 추세 같은 것입니다. 리스크의 규모, 리스크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횡단면 차원의 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호연계성, 부도확률, 네트워크 분석과 같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연계성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규모가 21년 2, 4분기 3,09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국내은행, 증권, 신탁, 투자펀드의 상호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 구조라는 지도를 보시면 상호거래 규모가 클수록 선 굵기와 센터에 포함되는 중앙성, 모여있는 집중도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서 어떠한 업권이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시각적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본 유출입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과거 97, 98년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외국인의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자본 유출입을 살펴보면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는 21년 1월에서 11월 중 302억 달러 순유입되었습니다. 주식자금은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되었으며 채권 자금은 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 건전성,
신용등급 대비 높은 국채금리 등으로 순유입이 지속되었습니다.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는 21년 1월에서 10월 중 전년 동기 대비 투자 규모가 큰 폭 확대되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 기업 실적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열기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해외 증권 투자에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취약성, 즉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금융시스템의 취약한 요인들이 특별한 충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버텨낼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는 보건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력에 대해서는 사실 생소한 용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력은 평형을 유지하는 물체가 균형을 잃었을 때 다른 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보건력이란 배가 파도와 바람에 흔들려도 오뚜기처럼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금융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충격이 왔을 때 과연 금융기관이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보건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는 자본 비율이 되겠습니다. 남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손실이 오더라도 자기 돈으로 갚고 나서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러한 자본이 많이 없고 다른 사람의 자본이 많다면 그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은행 부분의 보건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은행의 경우 바젤3 총 자본 비율이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보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원화와 외화 LCR 비율 모든 은행이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LCR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로 은행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자금 인출이 되는 뱅크런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은행이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약 한 달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유동성 위기에 취약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LCR은 원화와 외화 측면에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모두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입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21년 3, 4분기 말 자본 비율이 전년 말 대비 대체로 하락하였지만 모든 업권에서 감독 기준을 여전히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각 업권별로 고유의 영업 모델이 있고 영업 행태가 있기 때문에 업권별 자본 비율도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표로 측정되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로 표현하고 상호금융조합은 순자본 비율 등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입과 이어지는 보건력 부분인데요.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우리 금융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대외지급 능력으로 측정합니다. 이러한 대외지급 능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순대외 채권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외환 보유액이 대체로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21년 10월 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우리나라가 단기에 외국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금융시장 인프라입니다.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 결제 시스템의 결제 규모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지급 결제 시스템 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거액결제 시스템에서 일중 당좌 대출 한도 최대 소진율과 자금이체 지시 대기 비율은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액결제 시스템의 순이체 한도 소진율은 21년 3, 4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상승하였지만 양호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환거래를 시차 없이 결제함으로써 외환 결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CLS 외환 동시 결제 비중도 21년 3, 4분기 중 74.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금융안정보고서의 본문 두 개의 큰 축인 금융안정 상황과 보건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취약성과 보건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특별히 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심층 분석이 필요한 현안 분석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언론과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셨던 두 가지 주제, 특히 금융불균형, 가계부채 관련된 분석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금융불균형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금융불균형은 중앙은행, 학계 등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가격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불균형 누중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발발 이후 실물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민간 신용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나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 소득 대비 주택가격 등의 지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불균형이 누증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적정한 부채는 소비를 증대시키지만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소비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등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최근 국내외 금융불균형 상황 평가와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외 상황을 평가해보면 최근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동반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금융취약성 지수도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는 21년 1,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한 가운데 주택가격 갭, 여기서 갭이란 매매가격 지수에서 장기 추세치를 차감한 것입니다. 갭도 20년 4, 4분기 이후 플러스 상태로 확대되었습니다. 글로벌 가계부채도 21년 1,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예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 취약성 지수는 전년 말에 비해 큰 폭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미국, 영국, 유로, 중국 등의 주요국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불균형은 최근 들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누증된 상황입니다. 9월 이후 주택 매매 가격 오름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도 11월 들어 반등하는 등 투자자의 위험 선호 정도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가격 소득 비율, 가격 임대료 비율, 대출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는 장기 평균을 큰 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융불균형과 금융기관 보건력을 감안한 금융취약성 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낮아졌으나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외 금융 취약성 지수를 활용한 Growth at Risk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로스 앤 리스크는 대내외 충격 시 발생 가능한 최대 GDP 손실을 의미하며 IMF 등에서 실물 경제의 하방 리스크 점검 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지표입니다. 21년 3, 4분기 그로스 앤 리스크는 국내 금융 취약성 지수만을 고려할 경우 마이너스 1.4%, 주요국 금융 취약성 지수 추가 시 마이너스 3.0%로 상당폭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로스 앤 리스크 해석과 관련하여 기자분들도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전망하는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로스 앤 리스크는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금융위기가 또다시 온다면 발생 가능성은 10%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성장률은 없었으며 외환위기 당시 1998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5.1%를 기록했던 점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내 금융 불균형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 점진적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더불어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물 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채 수준은 거시금융 경제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21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파급 경로를 따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습니다. 가계의 과다부채가 금융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과다 채무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는 가계의 실질적인 처분 가능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계부채가 자산 매입에 활용될 경우 담보효과, 차입을 통해 자산 가치를 확대시키는 레버리지 효과 등을 통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사이클의 진폭을 확대시켜 금융불안을 촉발하는 잠재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융접근성 격차, 자산가격 상승 동반 등으로 인해 경제주체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가계의 과다채무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는 처분 가능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러한 소비 감소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 축소로 이어져 가계소득을 더욱 감소시키는 등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DSR은 임기 수준이 45.9%로 추정되었습니다. 21년 3월 말 평균 DSR은 36.1%로 아직까지는 차주의 전반적인 상환 부담이 소비를 제약할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내외 충격 등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실물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서 주택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는 주택 등 실물자산의 보유 비중이 높은 데다 과도한 차입 등으로 고위험 가구의 비중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택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큰 폭의 디레버리징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 회복세가 견실한 데다 그간 강화된 LTV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LTV 비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과거 금융불안이 초래되었던 경제적 위기 직전 상황에서는 예외 없이 금융불균형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예기치 않은 충격으로 금융불균형 정도가 크게 조정되면서 금융불안과 경기부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기초로 21년에서 23년 중
금융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누중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계대출 부도율이 20년 말 0.8%에서 1.18%로 상승하고 부실 규모도 9.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할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금융 불균형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로 인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잠재적 취약성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내외 여건 변화가 우리 금융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 대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지원 축소,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취약차주, 신용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노력 등을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코로나19라는 역경을 딛고 더욱 건실한 경제 발전의 전환점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